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스타워즈와도 같은 환상적인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신들러 리스트, 주라기 공원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작품을 두고 내가 본 가장 훌륭한 SF 영화 중 하나라고 언급했죠. 전작인 파트 1은 개봉 뒤 오스카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놀라운 실적을 거뒀고 최근 개봉한 파트 2는 6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9,4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는데요. SF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 듄.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는 과연 파트 3에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흑백의 조화로 시선을 끈 빌런 페이드 로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야기에 웅장함을 더하는 영화 속 음향들은 모두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또 감독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한 장면은 무엇이고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한 중심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화만큼이나 놀랍고 흥미로운 제작 비하인드를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hoice of Austin Butler, I feel blessed that Austin came on board. The character is psychotic. He truly takes pleasure in killing. And for him, the ultimate power is to get Arrakis. 드니 빌네브 감독은 대서사시와도 같은 원작의 이야기를 가능한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파트 1에서는 폴 아트레이데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객들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짐작 파트 2에 들어서며 빌런 페이드 로타를 등장시켰다고 하죠. 페이드 로타는 소설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인물인 만큼 캐스팅부터 캐릭터 설정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니 빌네브 감독의 라스트 픽은 오스틴 버틀러에게로 돌아갔죠. Austin agreed to play this part right after he played Elvis. Two opposites. And he completely went for it. Total transformation. He's unrecognizable. 당시 오스틴 버틀러는 영화 엘비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기하며 2023년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엘비스를 관람하며 그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연스럽게 그에게 페이드 로타 역할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오스틴 버틀러는 캐스팅 제안을 수락한 뒤 감독과 오랜 시간 페이드 로타만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대화했고 캐릭터의 방향성을 정한 뒤에는 그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Denis, as soon as we talked about Fade, he described to me his image of how he saw him and how physically imposing he wanted him to be. And so I knew that there was going to be a good challenge in that. 참고로 감독은 오스틴 버틀러에게 몸을 만들어 오라는 말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스틴 버틀러 스스로 페이드의 육체는 이러할 것이라 짐작, 운동에 운동을 거듭해 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I didn't have as much time with this as I had with Elvis, but I knew that the fight scenes were going to be really taxing, and I wanted them to feel powerful, and so we trained a lot. 또 오스틴 버틀러는 남작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을 페이드 로타의 특성을 파악, 목소리 또한 남작과 비슷하게 내야겠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그에 맞게 거칠게 연출했다고 하네요. 또 페이드 로타가 사악한 남작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을 것이라 짐작. Fade Rotha is a character that is a very deranged and sadistic person, but there is a redeeming quality in Fade in the fact that he actually respects and has a sense of honor in terms of how he wants to fight or how he wants to kill a worthy opponent. 사랑보다는 공포의 감정을 먼저 배웠을 것이라 해석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페이드 로타가 아마도 하코넨이 아닌 아트레이데스 가문과 같은 반듯한 집안에서 자랐다면 그런 성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코넨 가문의 전통대로 약에 취한 검투사들과 대결을 펼치는 날 약에 취하지 않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대단히 반가워하는 면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I spoke with Austin about that and I said, maybe what you are is every time you take a life, you're an eater of souls. You think that it makes you stronger. And so I think he kind of took that in. Those are the characters that can be hard to justify their actions, but yet humanity is full of those types of people. So shining a light on that part of the human condition is a fascinating thing to explore. 여기서 잠깐, 맞습니다.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듯한데요. 저도 몇 달 전에 해킹을 당했죠. VPN을 사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쓰지 않았는데요. 당하고 나면 늦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어떤 VPN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어요.
참고로 VPN은 내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된 터널에 통과시키는 도구라고 해요. 즉 VPN을 켜고 인터넷을 사용하면 사용자 IP 주소가 숨겨지고 온라인 활동이 비공개로 유지되니 보안용으로 딱이라고 하네요. 저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VPN 브랜드 노드VPN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드VPN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 노드VPN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1위 VPN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속도인데요. 총 111개 국가에 소재한 6,400대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이용해 타 VPN 대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해요. 구글 네이버에서도 가장 빠른 VPN이라는 키워드를 승인받은 브랜드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10대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 네 번째로 해외 OTT에서만 공개되는 작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드VPN을 이용하면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해외 버전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에 접속할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여행 중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접속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노드VPN을 이용해 한국 넷플릭스와 일본 넷플릭스를 모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넷플릭스에는 커피 프린스가 없는데요. 일본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째로 심지어 이 모든 편리함을 한 달 커피 한 잔 값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물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저렴하긴 한데요. 이왕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지금 댓글 링크를 통해 2년 구독을 하실 경우 최대 73%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데다 무료 3개월에 구독자 혜택으로 1개월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 가입 후 사용하시다 마음에 안 드실 경우 30일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VPN 써야겠다고 생각 중인 분이 계시다면 저를 통해 이 혜택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스틴 버틀러는 페이드 로타가 되기 위해 정신은 물론 외적으로도 크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버틀러가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분장과 결투 실력이라고 하네요. 먼저 분장의 경우 남작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숨기고 민머리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entire team came together and created this, my bald head. And it was amazing the first time I put it on. I didn't know how it would look at all. And as soon as I saw it, it all kind of clicked for me. 특수분장 담당 로벨 아르손과 에바 본 바르는 그를 페이드 로타로 바꾸기 위해 광대뼈부터 모가래까지 가짜 피부를 씌웠다고 하네요. 이후 5조각으로 나눈 형태의 틀에 머리 모형을 넣고 사이에 실리콘을 채워 민머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또 생일날엔 이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독의 의견에 따라 치아 색깔도 바꿨다고 하죠. And I started seeing images from different cultures where people would paint their teeth black as a sign of beauty. Is it a sense of when you come into maturity and a sense of vanity, or is it an intimidation thing? It's like It kind of looks empty, but they're still shiny. So it's special. 분장 이외에도 오스틴 버틀러는 자신의 결투 실력을 늘리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무술 감독 로저 유언으로부터 필리핀 무술 칼리를 배우며 만족스러울 때까지 훈련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He was constantly in between camera setups. He'd be practicing his sidekick. He's practicing all the different movements, and then he would get to a point where he made it feel as natural as possible, like he's done it for years. 하쿠넨 가문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면은 흑백으로 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감독에게 어째서 검투사 장면을 흑백으로 표현했는지 물었는데요. 그의 감독은 하쿠넨은 자연을 죽이는 플라스틱 행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색상을 드러내는 대신 색상을 죽이는 것이 하쿠넨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하쿠넨 사람들이 그렇듯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하늘에 번지는 검은 얼룩은 인격 진단검사로 이용되는 로르샤흐 테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I tried to bring back the same crew because part one, I felt that they were brother and sisters in arms. These people we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f part one. I felt that it was a strength that I had began for part two. 감독은 파트 1에서 함께 작업한 전문가들과의 인연을 파트 2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파트 1에서 의상을 담당했던 제클린 웨스트 또한 파트 2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는데요. 제클린 웨스트는 파트 2에서는 파트 1을 넘어선 세계관이 확장된 의상을 보이기를 원했고 I'd line everything up and would bring Denis in, and he would pick his favorite bodies
his favorite looks, or I love that jacket, Jacqueline, and I love that headdress. 마침 드니 빌네브 감독 또한 파트 2가 파트 1과는 또 다른 작품이기를 바란 덕분에 Please, no continuity with what I've done before. I want them to be different people. 새로운 스타일 제작에 부담 없이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Started talking early on to Denis about the siege, because so much of this takes place within the northern Fremen world. And then it goes to the south, and how to designate the two color palettes and different materials. Then within the siege, there's worlds, the water masters, the elders, the siege nuns. It's so massive. 파트 2에서는 원에서보다 프레멘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제클린 웨스트는 프레멘 의상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관객들이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단번에 눈치챌 수 있도록 두 그룹의 의상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죠. 먼저 남부의 경우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북부보다 예식적이고 화려한 스타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Our character has a real arc in this, from being more the brave mother on a journey to becoming a reverend mother. It's quite a transition, and her wardrobe had to inform that all the way along. 또 은을 힘, 구리를 건강으로 믿은 프레멘 사람들의 전통을 드러내기 위해 은과 구리를 이용해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I think my favorite, I guess it's a tie between the Reverend Mothers from the South in all of their ornate wardrobe and Fade's battle wear. It feels wholly original and unique and stunningly beautiful. 제클린 웨스트는 프레멘의 의상 외에도 파트 2의 새로운 인물 페이드 로타와 이룰랑 공주의 의상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Jackie's amazing. She makes it look so easy. As soon as I tried on the armor for the first time of the arena fight, it makes you walk differently. It changes the way you breathe. It helps me a lot. 격투씬이 많은 페이드 로타의 경우 배우가 움직이기 편하도록 의상을 유선형으로 제작했고 베네게 세리트이자 왕족인 이룰랑 공주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용맹한 면면을 드러내는 인물인 만큼 중세 갑옷을 참고해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Hired a magnificent beater here in Budapest who hand beaded all of those headdresses. It was quite an undertaking. And then the armor in the last scene was really based on medieval armor, because she is there as a warrior princess to take the winning warrior. 덧붙여 황제의 의상은 일본과 중동 칭기즈칸의 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하네요. It's not like character development in a classic novel where you live with the people for days as they change. In a film, the audience needs a very quick take. I have always said I try to dress people from the inside out, reveal those inner riches. 파트 2에서는 프레멘의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프레멘들만 쓰는 언어도 자주 드러납니다. 프레멘의 언어는 차콥사어인데요. 감독은 소설에서 드러난 차콥사어를 영화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언어학자이자 언어 창조 전문가인 데이비 피터슨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언어 코치 페비안 엔젤릭과 현장에서 협업하며 배움의 장을 마련, 배우들이 보다 부드럽게 차콥사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죠. It's not an easy language. I think that if you know Arabic, it's very useful. So if you speak different languages, it's always good because you can have access to all different sounds. 참고로 시샤클리를 연기한 배우 수헤일라 야쿱은 영어뿐만이 아닌 다른 언어에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차콥사어를 배우고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덜했다고 하죠. I love learning languages. I speak several languages, so I'm used to learn it. And the fact that the language doesn't exist is sort of easier because you can't make mistake. Nobody will know. 하지만 당연하게도 배우들 모두가 수헤일라처럼 언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었고 대다수의 배우들은 차콥사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Learning Chekhov's, it's so humbling and at first can feel so futile that when you do wrap your head around it, it sort of is like the definition of acting in some sense. They would give us translations and phonetic spellings of things, and then they would give us an audio recording in slow motio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 sounds as much as I could until it just flowed so easily. When you feel comfortable with a language, you can ad-lib in it, you can play, you can throw in words. 페비안 엔젤릭에 따르면 차콥사어는 상당히 체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곱사어에는 모래를 마시는군 이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미쳤다는 뜻이라고 하죠. Why would you drink sand on Arrakis? I learned that there was in the language itself, in the structure, a lot of poetry. It was very moving for me to see how much people were committed to bring that aspect of the Fremen culture to the screen. 영화에는 여러 근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장면은 백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On the book, it reads spectacular. It is one of the coolest thing about the novel is that Fremen ride the worms. Reading it is cool in one thing, seeing it is something else. 드니 빌네브 감독은 소설 속 명장면을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고민했고 Trying very hard to kind of go, okay, how big is this thing? Is it the size of a bus? Is it the size of a train? And trying to get that scale and that speed was something that we tried very hard to test. 오랜 고민 끝에 CG로만 장관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벌레를 실물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제작진들은 곧 벌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모양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한 끝에 사람이 타는 등 부분만 제작하기로 결정, 나머지는 CG를 입히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또 드니 빌네브 감독 혼자서 모든 촬영을 맡는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 모래벌레 장면만 전담으로 찍는 촬영 2팀을 꾸려 업무를 분담했다고 하죠. If I had done it by myself, I would still be shooting right now. So we dedicated a unit that was under the supervision of Tania Lapointe, the second unit director. 이 팀 감독 타니아 랑푸아트는 관객들이 관람 후 대단했다고 말할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기를 바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벌레의 움직임과 벌레를 타는 기술, 장치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래벌레를 타는 장면은 길이가 3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촬영 기간은 무려 2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Know from the beginning that we need different rigs for different scenes and different action on the worm and on the war movement itself. So we try to plan from the beginning that we have a kind of action rig. And we need to build something where we can do different actions in fast movement. So we know we had to build a rig which is kind of vertical, you know. So we built a huge 10 meter by 25 meter worm skin, you know, and put it against the wall on an angle for when Paul is jumping off the dune and landing on the worm which is going down into the sand. 벌레 타기에는 위험한 연출이 많은 만큼 티모시 샬라메의 대역 배우 로렌츠 히데요시가 때때로 각도 연구 및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Practice it gradually, going up the worm surface higher and higher. So in the beginning we started lower and just get a feel for it, run through the choreography and then just commit to it. I was literally hanging off the worm skin, like floating in the air. 제작진들은 폴의 구르는 움직임, 모래 쪽으로 떨어지거나 버티는 움직임, 벌레의 방향을 조종하는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 장치를 40도부터 90도까지 기울이며 여러 각도에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장면들과 색감을 통일하기 위해 가짜 모래 색깔도 아랍에미레이트와 요르단의 모래와 똑같이 맞췄다고 합니다. Outsider to somebody not familiar with the source material nor the first movie, it would sound like we're people in Hollywood that all lost our minds. 원작의 오랜 팬인 드니 빌네브 감독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책 속 이미지를 상상했고 때문에 모래벌레 타는 자세도 마치 오랜 시간 타온 것처럼 능숙하게 시범을 보였다고 하네요. And therefore, he would demonstrate how to ride a sandworm holding the maker hooks, which have lines that are used as reins, and the hands had to be just right. 폴은 울퉁불퉁한 벌레 가죽에 갈고리를 던져 균형을 잡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질척이는 탓에 찬이를 연기한 배우 젠데이아는 처음 벌레 가죽에 올라탔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here was tons of fans and sand and dusts and it was very loud. It's like, you know. It's easy for us. I'm just stand there, you know, but it looks really cool. 시각적으로 대단히 근사해 만족했다고 하죠. We were always going to try to do a practical approach to everything and try to make visual effects something which we had to rather than try. 듀는 파트 1 때에도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은 촬영법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린 스크린이 아닌 샌드 스크린을 이용한 기법은 이번 파트 2에서도 그대로 사용됐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강아지용 깔때기라는 이름의 모래색 벽을 주변에 설치해 햇빛이 비칠 때 오니섭토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래 색깔이 반사되도록 연출했다고 하네요. 또 태양이 내리쬐는 장면의 경우 무조건 실제 태양 아래서 찍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촬영하면 진짜 태양을 비췄을 때만큼의 강렬한 빛을 연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Had to seamlessly integrate those with the extended CG worm body. Then marry those foreground elements into background plates, and all of those elements had to come together and look like they were filmed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day, on the same lighting conditions to be believable to the audience. 드니 빌네브 감독은 시각 효과를 담당한 폴 램버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이미지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폴 램버트는 드니 빌네브 감독이 시각효과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덕분에 실감나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If there's a particular shot which comes up and I express that, like this could be quite tricky to pull off in post, Denis will change the shot. For the very first time, people experience how to ride a sandworm, so it was a very long process that required a lot of patience, a lot of experiment. Far the most complex sequence I ever done. 드니 빌네브 감독은 꼬꼬마 시절부터 듄을 사랑했고 영화 감독이 되어 듄을 직접 연출하고 싶다고 오랜 기간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독도 질릴 만큼 듄을 사랑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음악 감독인 한스 짐머였죠. In fact, I think Denis thought I was quite mad because I kept writing after we finished the movie. 한스 짐머는 파트 1이 개봉된 후에도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작곡해 감독에게 보냈고 극장 상연 중인데 아직도 음악을 보내냐고 말하는 감독에게 Yeah, but it's not that you understand. I want you to be inspired for part 2.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Had we not stood outside Warner and had you not said to me, you're the fellow of a book called Dune, everything would be different. 한스 짐머는 파트 1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듄의 여정은 파트 1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So now I want to go and take everything that they're doing and just, go wider, go weird. 파트 2 작업에 들어가며 파트 1에서보다 비중이 높아진 하코넨 가문과 프레멘 그리고 폴과 차니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The Harkonnen world is industrial. You're having dinner in a steel foundry. The Fremen world, I want to have the songs sung by the wind across the desert. 한스 짐머는 특히 프레멘의 경우 자연에 가까운 민족이라고 예상 나무 악기를 사용해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곡했다고 합니다. A lot of sand actually is in their score in a way. 또 드니 빌네브 감독이 폴과 차니의 사랑 테마를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테마곡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한 만큼 새롭게 제작한 악기를 사용해 황량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의 음악을 작곡했다고 하죠. When I listened to it, I was in tears. I said, Hans, I think it's maybe one of the best things you've written. He said, you think so? I said, yes, I think so. He said, me too. 한스 짐머는 파트 1을 작업하던 당시 듄의 세계에 걸맞는 악기를 새롭게 만들어 작업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파트 2에서도 파트 1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개발했고 I never understood why a film set on some strange planet in the future should use a normal romantic Middle European orchestra. Why am I suddenly hearing violins? So we started building instruments and we started designing instruments. 악기 디자이너들과 작업하며 전에 없던 음색을 만들어냈습니다. All these resonators. So there are two wooden ones, the big pyramid. It gives new kind of sounds that you never before and satisfied. Whenever you start pressing a note, you get the first sound, and you can vibrate the sound and have the pressure being under control all the time. I'm toning now with the pencil. That I made. No, this is from an oryx. An oryx horn. 한편 드니 빌네브 감독은 영화에는 음악은 물론 음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Denis wants the world of Dune to be very visceral and tactile and recognizable as real. Documentary was the word that he used. He wanted really for the audience to have the feeling that all of this sound was recorded the day that the shots were taken. 음향 편집 감독 리처드 킹은 드니 빌네브 감독의 의견에 따라 영화가 가능한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음향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파트 2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래벌레의 경우 1에서보다 더욱 다양한 음향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막 표현에 따라 움직이는 소리나 속도와 바닷가의 마찰감까지 연구했다고 하네요. 50 tons of meat traveling along the ground at 50 miles an hour. So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We did a lot of recording in the desert, dragging large objects across sand and gravel
and then utilizing pitch shifters and simple kind of analog tools like that to alter the sound. 한스 짐머는 드니 빌네브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음악을 넣고 싶었고 Richard's sound is spectacular and phenomenal. So I quietly have to find, it's not quite fighting a battle, it's outwitting him. It's like figuring out, okay, hang on, I know that Richard will just have appropriated the whole top end of the audio spectrum. So I better find something sort of in the middle to sneak in. 음악이 음향과 가능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It's funny becaus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en part 2 would start. On the Monday after the first weekend, I woke up, I was in Australia. My phone was like 83 new messages. 드니 빌네브 감독은 파트 1에서 함께했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패트리스 베르메트와의 작업이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파트 2 작업에도 자연스럽게 그를 초대했다고 하죠. It was important to Denis that we make sure that everything was new. And we had, I think it was over 340,000 square feet of stage space because now going into the world of the Fremen. 드니 빌네브 감독은 파트 2가 파트 1을 보지 않은 관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제작되길 바랐습니다. This time, one of my main concerns was to make sure that the audience will not feel a feeling of déjà vu. 패트리스 베르메트 또한 감독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렇게 세계관이 더 크고 거대해진 액션씬도 상당량 늘어나는 파트 2에 맞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죠. I would ask him what his inspiration for each place was, and he'd tell me one was the web of a spider, or the other one was a particular watch from the 60s and how it fit together. The influence of the siege were a lot of Middle Eastern ancient structures, you know. Again, like on ziggurat architecture, there's a motif in there. Again, the writing on the wall. There's a bit of Egyptian. There's a bit of Art Deco mixed with ziggurat and Middle Eastern Mesopotamian art. 패트리스 베르메트는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프레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건축 양식에도 신경을 쓰며 세트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우와 제작진들의 상상력을 보호하기 위해 CG 사용을 가능한 배제하는 감독의 스타일에 맞춰 I mean, it doesn't take much to immerse yourself in the world, you know? It's like what's so special is there are so many practical sets. Not everything is just blue screens and sand screens and things. You come in to the set and he's like, is this real? That set was emotional even. It helps you so much to get into the fiction and you understand the culture that you are supposed to represent when you are in those places. 배우가 직접 밟고 걸어다니며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닥과 벽까지 세밀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They're walking, making their way. So as you see on the floor, this path has been traveled many times before. Also, it's mixed with uncarved, unfinished, you know, like blocks of stone, big boulders. 폴의 어머니 제시카는 프레멘이 건네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데모가 됩니다. 참고로 제시카의 변화가 시작될 중요한 장소 라마로의 굴은 감독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It's 3-foot high ceiling. That's something that then he came up as, and at first, okay, really? Like a low ceiling? Okay, let's start at 5 feet. It was 3.6 feet high. It's tiny. It's real. We're so aware of it that we embrace every single crack, every single set. 또 벌레가 자라는 동시에 죽는 장소, 창조자의 사원의 경우 모래는 죽음, 물은 생명이라는 의미로 두 개의 원형을 무한대 기호인 8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참고로 폴이 두 원형 중앙에 누운 것은 두 세계 사이에 갇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패트리스 베르메트는 파트 2의 주제 중 하나가 문화적 정체성과 식민지화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프레멘의 은신처인 새들의 동굴의 경우 지문을 모티프로 해 디자인했고 Fingerprints, which is another way for identity and who these people are. I will say that one of my favorites is a set called The Cave of Birds. It's a set that was very poetic and one of the most beautiful sets I ever seen. 뼈로 만든 하모니카라는 생각으로 유기적 형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It feels like the interior of a worm.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re getting swallowed.
Patrice really blew the roof. He was more creative than ever and really blew my mind with what he brought to the movie. 드니 빌네브 감독은 영화 속 세상을 관객들이 믿게 하려면 여러 요소와 빛이 실제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이탈리아, 요르단, 아부다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룰란 공주의 집무실입니다. 앞서 여러 세트를 보신 만큼 이룰란 공주의 집무실도 세트가 아닐까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이룰란 공주의 집무실은 세트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바로 브리온 성소라고 하죠. 브리온 성소는 이탈리아 건축 디자이너 카를로 스카르파가 설계한 건축물로 파트 1에 등장한 칼라단의 건축물 또한 브리온 성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As I walked onto set, I said, "Hey, this looks like Dune," and Denis was like, "Yes, that was the inspiration." I was like, "Oh, okay." It was this incredible building that was built in the past, but clearly has a futuristic eye. The fact that it was real, it wasn't a set, and every single detail underneath every single feature was unbelievable. 듄의 주요 장소는 사막입니다. 제작진은 파트 2를 촬영하기 위해 파트 1을 촬영했던 요르단으로 다시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Jordan. We went back to Wadi Rum where we shot the first time, but we expanded our territory and found new locations to tell the story. It's really special to come back to the place where I met everyone. That's unbelievably gorgeous. I mean, I can't believe this is the view that we get to look at. 와디럼 사막이 보이는 고유의 아름다움에 배우들은 물론 제작진들 또한 다시 한번 와디럼 사막을 방문한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하네요. One of the most beautiful things about doing Dune Part 2 was that we were able to sort of walk in the same sand that we walked in Part 1. I love the color of the rocks so much. It's exactly like I was dreaming when I wrote it. 제작진들은 듄에 어울리는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와디럼 사막이라는 장소를 찾아낸 후에도 출입 허가를 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또 don't have electricity and water and stuff like that, so we have to provide all of that stuff and figure out how do we move around 1,000 people in the desert every day to 2 or 3 locations at once. Just allow the wind to kind of like smooth it off and get rid of all the tire tracks, because obviously on Arrakis there wouldn't be people driving around. 너른 사막을 촬영하기 위해 사막을 지나다닌 타이어 자국을 전부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촬영하는 몇 주 동안 출입을 금지해 작업에 임했다고 하죠. Crews had to work their asses off bringing this stuff to life, and it's been beautiful to watch it happen. 제작진들은 와디럼에서만 촬영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아부다비로 옮겨 무려 한 달 동안 아부다비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On part 1, we spent 5 days in Abu Dhabi. This time we spent an entire month. It's very different than Jordan. You see the iron content here, which is why it's so red, which I find extremely beautiful. 그레그 프레이저 촬영 감독은 아부다비의 모래 언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덕분에 온종일 촬영에 임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촬영할 때마다 순간을 선물처럼 느꼈다고 하네요. Sunrise, sunset in the middle of the day was extraordinary. Fraser, you can go at any location, look at the time of day where the sun is, and figure out where he should put the camera. The accuracy of it's mind-boggling. Seeing these colors of dunes, of sands, change through the whole day, from yellow to red because of the light, the way it moves by the sun wind.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won't see unless you really come here.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you are grateful for. 그리고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사막에 펼쳐진 바다 장면인데요. 아라키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공간이 현실에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나마비아입니다. We drove to the desert, climb up a dune, and then when you get to the crest, you see the most unlikely scene, the ocean. 제작진들은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나마비아에서 꿈장면을 촬영했고 그렇게 듄에 펼쳐지는 모든 장소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네요. Very proud of the crew because what we accomplished there was like not easy. Working on that heat and shots that would have been absolutely impossible to do somewhere else.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보시며 남쪽 프레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북쪽 프레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스틸가는 파트 1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파트 2에서는 폴 아트레이데스의 추종자로 표현됩니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던 당시 미국의 여러 관객들은 스틸가가 폴을 숭배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객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감독은 대단히 만족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감독이 전달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가 다름 아닌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경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께 감독은 이렇게 묻습니다. Is it dangerous? It's lethal for men. That's for sure. 남자는 생명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과연 실제로 그 물을 마시고 죽은 적이 있을까요? 감독에 따르면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는 처음 책이 발간된 후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대중이 폴 아트레이데스를 찬양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프랭크 허버트는 관객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두 번째 책으로 듄의 메시아를 썼고 책을 통해 폴은 메시아가 아닌 위험한 인물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러한 원작자의 의견을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고 때문에 영화를 제작할 때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 없이 전하는 것에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I think is that I tried to be as faithful as possible to Frank Herbert initial desires that he wanted to make a book about a warning about charismatic figures. 감독은 때문에 원작 속 내용을 다소 각색하기로 과감하게 결심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의 연인인 찬이라고 하죠. 찬이는 책에서는 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추종자로 그려진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관객이 찬이의 관점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고 마침 찬이를 연기한 배우 젠데이아가 눈빛만으로도 많은 표현을 하는 배우라는 점에 주목, 찬이를 폴에 대항하는 인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Paul didn't have a choice, I won't be fighting for him. I'm fighting for my people. 감독은 1965년 쓰인 작품의 중심 메시지가 지금도 통한다는 사실에 통탄했습니다. 기후, 종교와 정치의 혼합,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AI, 광신주의 등 작품을 통해 드러난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죠. 또 듄이 지금까지의 블록버스터와는 다르다고 말하며 듄은 승리가 아닌 비극을 보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살짝 언급했습니다. 월드 오브 릴의 편집장 조던 루이미는 듄 파트 3에 대해 듄 파트 3가 공개된다면 파트 1과 파트 2는 영웅의 여정이 아닌 악당의 기원이라는 것을 관객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폴의 앞으로의 여정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게 될까요? 저는 2026년까지 숨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